교실 수업, 사회복지급여의 전달 체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 체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사회복지 공부를 계속 해오시면서 전달 체계가 무엇인지 계속 많이 들어오셨고, 또 공부도 하셔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들을 실제 현장에 클라이언트들에게 중간에 공적인 서비스를 하는 그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시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회복지의 어떤 아니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직접, 사회복지 국가의 정책을 아니면 사회복지의 정책을 클라이언트에게, 요보자들이나 사회복지 정책 필요 수급자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즉,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급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조직적인 장치나 구조적인 체계를 바로 전달 체계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행정체계와 집행체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체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인 거죠. 정책을 통한 급여의 생산, 공급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어떤 행정체계가 바로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의 행정체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집행체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이나 민간의 어떤 사회복지 급여를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아니면 요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직접 제공하는 어떤 과정이 바로 집행체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계에서의 어떤 기본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달이 제대로 되어서 정해져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아니면 또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하고자 한 정책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전달 체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길버트와 테렐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이러한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적이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 즉 대상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달 체계는 그 활동과 결정에 대해서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그 서비스 전달 체계의 어떤 기본을 설명을 했고요. 또 펄만이나 소상목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또는 그런 어떤 기관의 특성들, 사회복지 어떤 정책기관들이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한 일련의 과업 수행을 위해서 기능해야 되는 어떤 이상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첫 번째 투입 기능, 두 번째 책임 기능, 세 번째 서비스에 대한 제공 기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계획과 통제의 기능, 이 네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어야만 사회복지기관의 어떤 전달 체계를 위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상적인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체계의 어떤 수립 및 평가의 기반에 있어서 어떤 통합성과 지속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연구자들이 어떤 전달 체계의 어떤 하나의 축으로서 사회복지기관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기능적 측면들을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통합성과 지속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펄먼이라는 연구자는 투입 기능, 책임 기능, 서비스 제공 및 계획 및 통제 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어떤 기능들에 더해서 어떤 전달 체계를 수립하고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이 서비스의 통합성, 서비스의 지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 또 전달 체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사례 관리나 다양한 어떤 기관의 다양한 어떤 사례를 공부를 하게 되면서 클라이언트나 또는 그 사회적인 약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이제는 어느 한 가지의 단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서비스 정책이나 서비스 공급 체계들이 다양한 어떤 정책 방향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개별화되어 있는, 단편화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이
문제가 그렇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돼서 다양한 방법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즉 통합성에 관한 부분. 두 번째,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그 세대별 가구, 문제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다양하다는 거 하나 덧붙여서 굉장히 단기간에 끝나는 서비스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고, 그와 덧붙여서 오랜 기간 클라이언트가 자립하고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기간까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통합적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성과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들 중요하다, 그 근거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바로 중앙집중화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집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회복지기관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은 다음에 권한과 통제권을 중앙에 지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조직은 다르지만 이러한 중앙집중 방식의 조직을 구축을 해서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는 상호 다른 조직 간의 연계 기능들을 통해서 연계하고 조정하는 어떤 그런 방안,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중앙집중화를 해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이러한 어떤 그 방법으로 이제 뭐 직원 간의 상호 교환, 아니면 동일 지역 내에서의 기관 간 업무 제휴, 또 서비스의 합동적인 전달, 그 다음에 출장소에 뭐 직원들을 좀 파견한다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 협의체를 활용을 해서 지역사회 다양한 서비스나 아니면 기관들을 통합해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주는 어떤 이런 방법들이 실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보 방안으로는 사례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학기 중에 공부를 충분히 하셨을 텐데요. 사례 관리라는 게 뭘까요? 다양한, 그 다음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그러한 실천 방안이 사례 관리라고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달 체계를 수립하고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사례 관리 어떤 방법들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사례 관리의 서비스 전달 방법을 통해서 통합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례 관리자들이 보통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이 사례 관리자들은 보통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해결이 되어서 또 다른 어떤 변화의 어떤 장에 들어설 수 있을 때까지를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지속적인 서비스를 계획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가 제공이 끝나서 평가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 그러면 1년에서 6개월 정도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 전달 체계의 방법이, 실천 방법이 바로 사례 관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는 사회복지기관의 고도의 전문화와 세분화로 인해서 사회복지기관 사이의 어떤 기능상의 어떤 복합성, 또 자격 요건의 어떤 복합성이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사례관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의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라이언트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획득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급여의 선택을 결정하고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는 방안이 바로 사례관리에 있어서의 통합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방법이다. 즉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와 어떤 실천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그 필요한 서비스나 어떤 급여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을 거냐 하는 게 바로 접근성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접근성의 반대말은 뭐 비접근성,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선별주의,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편견, 뭐 장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접근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 번째가 바로 그러한 유사한 경험을 가진
그 사회복지사를 좀 채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아니면 어떤 그 친근감을 가지고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동료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가까이 접근하기가 좀 더 한결 편리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그 유사한 경험을 가진 워커의 채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그 보통 알코올 중독자 모임, AA 모임에 있어서 과거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이 이거를 극복을 하고 그러한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어떤 서비스나 급여를 제공하는 어떤 현장에서 보조자로 또는 아니면 주 어떤 근무를 한다라고 그러면 실제로 클라이언트들이 쉽게 더 접근하기가 쉬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또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의 두 번째 방법이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의 전문 기관들을 좀 설립을 해서 사회복지기관에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어떤 그 기관에서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연계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접근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확보 방안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특수인종을 취급하는 기관. 요즘에 이제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여러 가지 인구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인구 특성을 가진 분들이 대개의 경우 어떤 소수의 의견으로 취합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약자로 어떤 불합리한 경우에 처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그러한 어떤 특수인종이나 소수의 어떤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기관들을 만든다라 그러면 훨씬 더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그 대학병원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를 위한 어떤 상급병원을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성소수자분들이 뭐 다양한 어떤 그 질환이나 어떤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외국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시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느껴서 어떤 치료를 받거나 어떤 성전환 수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국내에서 어떤 그러한 상담에서부터 어떤 수술에 이르기까지를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전문 의료 체계를 갖추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예에서처럼 특수한 어떤 소수자들을 위한 어떤 기관들을 만든다라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나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그런 욕구를 가진 어떤 분들이 쉽게 사회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책임성입니다.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특히나 뭐 책임성, 책무성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기관의 어떤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 체계에서에 있어서 맡겨진 사회적인 위임과 그 과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정도로 즉 어느 정도로 사회적인 책임과 과제들, 위임되어 있는 과제들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조세에 의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러한 어떤 서비스 정책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그 업무에 충실하느냐, 그 다음에 그 과정들을 얼마나 투명하게 또 표현해낼 수 있느냐,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목표에 대한 달성 과정, 또 정책 수단의 선택과 실행 과정에서 평가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목적에 맞도록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책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성에 관한 문제는 조직의 구조적인 특성, 또 조직의 기능, 또 조직에 의해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어떤 신뢰성 등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그 평가의 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청문회를 좀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다음에 호소를 할 수 있는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어떤 자기가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불평이나 어떤 의견들을 클레임들을 어떤 절차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청문회나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아니면 또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을 가질 수 있을 때 바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책임성 전략으로서 클라이언트에 좀 어떤 권한을 부여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또는 시민들을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정책 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참여시키는 방안,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 체계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책임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은 단순한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중요한 투표 집단으로서 좀 형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시민이 실질적인 행정 책임자의 의제에 단순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클라이언트들, 즉 시민들에게 그런 권한들을 좀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책임성에 대한 어떤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전문성, 또 다섯 번째가 효과성, 뭐 효율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달 체계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하나 다섯 번째 효과성, 전달 체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핵심적인 설립 목표, 즉 전달 체계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사회복지기관이나 전달 체계가 제공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지역사회의 어떤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키거나 해결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과연 적정했느냐, 가용 자원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들이 잘 활용되었느냐, 투입 인력은 적절하게 생산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또 산출물 단위당 비용 등에 대한 그 측정 가치가 효율적이었느냐 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가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때 전달 체계가 올바르게 수립되고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전달 체계의 어떤 그 가치 기준, 어떤 그 평가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같이 한번 보았고요. 자, 그러면 전달 체계가 가지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이나 평가의 기반들에 대해서 보았을 때 이제 그러한 전달 체계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전달 체계의 종류는 첫 번째, 공급 주체에 따라서 구별을 좀 하자라 그러면 공공과 민간으로 구별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능적 분야에 따라서 좀 전달 체계를 좀 구별한다라 그러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달 체계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그 전달 체계를 공공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공공 전달 체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혼합체계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는 우리 현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고요. 또 민간에 대한 어떤 정부와 민간 부분의 혼합체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순수 민간 부분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별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한 공공에 있어서에도 혼합체계, 또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의 혼합체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현장에서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공체계에 대한 어떤 전달체계를 좀 보면 우리나라 공공전달체계를 좀 보면 여러분들 교재 141페이지 그림 5-2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공공에서 이제 고용노동부나 업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또 행정안전부, 지금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죠. 이러한 행정안전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공공 그 부서에서 고용보험에서는 산재와 고용보험, 또 뭐 국민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 또 공공부조나 사회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떤 공공복지 전달 체계의 어떤 개요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공전달 체계, 가입자들이 낸 어떤 보험료를 가지고 어떤 관리공단에서, 행정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부조나 사회 서비스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읍면동,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나 사회 담당 공무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에게 어떤 이러한 공적인 서비스들을 전달해주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바로 전달 체계다, 공적인 전달 체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에서의 전달 체계, 민간에서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인데요. 여러분들 교재 142페이지 그림 5-3 민간사회복지의 전달체계의 현황입니다. 즉 일반 국민과 수혜 대상,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나 시도 또는 보건소, 읍면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만든, 법인이 만든 어떤 시설을 통해서 전달체계를 수혜 대상에게 전달해주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보통 국가에서 하는 전달 체계와의 업무 협력, 즉 민간과 공공기관에서의 전달 협력 체계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민간 전달 체계에서는 민간 전달 체계에서 하고 있는 운영 기금들이 다 공공 전달 체계, 즉 우리가 국민이 낸 세금을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일정 기준에 따라서 또는 법률적인 기준에 따라서 민간적인 어떤 전달 체계, 사회복지협의회나 아니면 민간이나 법인이 만든 어떤 사회복지 시설에 기금을, 보조금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금을 통해서 일반 국민 또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책, 사회복지 서비스나 사회복지 급여들을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민간의 어떤 서비스 전달 체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의 어떤 사회복지 기관들에 대한 어떤 운영 기금을 공공에서도 제공을 하지만 우리가 공공법률에 의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이런 법률에 의한 기관들, 또 많은 일반 국민이 내고 있는 어떤 후원금, 또 기관들이 내고, 단체나 시설에서 내고 있는 어떤 공공 후원금이나 기부금들을 통해서 기관들이 민간의 어떤 시설들이나 기관들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 기관이 운영이 되면서 이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나 서비스가 바로 우리 클라이언트의 가구나 가족들에게 제공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바로 이렇게 공공모금회나 어떤 조세를 활용한, 어떤 세금을 활용한 보건복지부에서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바로 민과 관이 합동으로 전달하는 합동 전달 체계다라고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보 전달 체계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달 체계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복지에 관한 어떤 정보, 다양한 어떤 클라이언트의 정보들, 그 다음에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정보들, 또 전달되는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 전산 처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로 만들어서 투명성, 그 다음에 업무의 편리성들을 도모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전달 체계들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지식정보 사회에서 다양화되고 다원화되어 있는 어떤 복지 정보들을 전산화해서 각종 복지 공급 주체나 수요자에게, 그리고 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이 바로 이 복지 정보 전달 체계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각종 보건복지 정보를 통합하고 또 원활하게 연계를 통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수행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복지 정보 전달 체계들을 좀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 이제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현장 실습 가셔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행복이음은 이제 정부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별, 가구별 통합 관리를 위해서 개인별 수혜 이력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게 바로 행복이음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 과정의 표준화, 간소화를 위해서 자산조사를 표준화하고 공적 자료를 연계하고 활용하는 어떤 이런 목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고 각종 복지급여의 지급의 투명화를 위해서 또 급여 지급 절차의 자동화를 위해서 또 시스템화를 시도하는 기능이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행복이음 정부 전산 처리 과정이고요. 또 하나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그 기관에 대한 또 시설들에 대한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이 바로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전산화를 지원하여서 시설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을 제공한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이 바로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 정책 수립 지원과 대국민 이용 편의성 증대를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복지정보 포털 시스템 복지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나 들어가서 보실 수 있죠. 복지로라고 하는 국가복지정보 포털 시스템에 들어가서 온 국민에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나 급여들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놓고 하는 거죠. 즉 알면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복지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해서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쉽고 편리하게 복지 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고 서칭, 조사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복지 전문 정보 사이트로 복지로라고 하는 포털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복지 정보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전달 체계 인력이 바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인데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그 전달 체계 인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교재 145페이지를 보시면 전문 자격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 자격 제도를 갖추고 있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들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또 시험 과목으로 사회복지 기초와 사회복지 실천,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에 관한 8가지 항목을 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국가 자격 시험들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2017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약 93만여 명이라고 하시죠. 그 중에서 1급이 약 한 13만여 명, 2급 소지자가 한 78만여 분, 그 다음에 3급 소지자가 한 13,000여 분 되셔서 정말 많으신 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격도 가지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어떤 전달 체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셔서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러한 일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공 부분에서의 전달 체계 인력인데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 지도원, 노인복지 상담원, 또 장애인 복지 지도원, 또 한부모 가족 상담원 등이 이제 시, 군, 구 등의 또는 지방정부에서의 사회복지 관련 조직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민간 부분에서의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또 지역복지사회사업, 또 아동복지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 민간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시고 전문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의 민간 부분에서의 인력이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공공 부문에서 또 민간 부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민간 부분의 인력들에서 요즘 이제 또 좀 더 세분화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 전문 인력 활동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의료 부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사회복지사 1급 소직자 중에서 정신보건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또 학교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선생님들, 그 다음에 교정기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교정사회복지사 선생님, 그 다음에 군대 내에서 군인에 대한 어떤 군인과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군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또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산업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부분의 전달체계 인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즉,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또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욕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로는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다양한 전달 체계 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7주차 시험도 준비를 좀 하고 강의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